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함께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세월은 이렇게 늦은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잎들이 아주 이쁘게 물든 걸 보면서 제가 노란 옷을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아무튼 가을은 이렇게 깊어가고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독서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늘 해오듯이 달과 육펜스 함께 보면서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할까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난주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스트릭랜드는 이 파리에서의 생활이 어떠한가인지 화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화자는 당연히 런던에서 파리로 자기가 생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스트릭랜드를 만나게 되고요. 이 스트릭랜드를 만나면서 동시에 또 만나는 사람이 슈트로브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 스트로브가 덕 스트로브인데 이름이요. 그 안에는 브란치 스트로브가 있습니다. 그 브란치 스트로브와의 관계 속에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우선 스트릭랜드하고 이 스트로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둘이 심하게 다투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는 안 보겠다. 그렇게 하고 갈라섰는데 문제는 스트로브가 매우 뭐랄까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가까이 오고 그래서 아무도 가까운 친척이 가족이 없는 이 스트릭랜드가 그 크리스마스를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화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지나자. 그리고 스트릭랜드인데 오늘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둘이서 스트릭랜드를 만나러 갔는데 웬걸 늘 나오던 카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아픈지 몰랐어요? 인제 도로 그쪽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찾아가려는 거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그나마 어떤 얘기를 하는데 빵집 주인이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는 걸 연결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근처에 있는 5개 빵집을 골라놔 놓고 나섰는데 두 번째 빵집에서 바로 안다는 거예요. "저 길 건너 집에 아파트에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집인지는 모르고 바로 길 건너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 건너 아파트에 찾아가서 마침내 갔더니 스트릭랜드는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까지 가 있으면서 혼자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사람들이 좀 먹을 것과 뭘 해 가지고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늘 인제 25장 막 시작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25 장부터 시작해서 엄청 사건이 하나 벌어질 텐데 이 사건이 오늘 25 장에서 29 장까지 할 텐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다도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를 먼저 한번 보시는 걸로 해서 제가 요약해 놓은 거를 우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이 오히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서머신 몸의 걸작, 달과 육펜스를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순수한 연민과 평범한 선의가 천재라는 이름의 광기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 심리적 붕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표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달은 뭐냐? 바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예술적 광기, 즉 화가 찰스 스트릭랜드를 상징해요. 반면에 오른쪽의 육펜스는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현실이죠. 선의, 연민, 가정의 안락함 같은 것들. 바로 스트로브 부부의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물리 법칙으로 움직이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해서 모든 걸 파멸시키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요, 단순히 어떤 남자가 병에 걸려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위험한 거였죠. 바로 어떤 위험한 신념,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단 하나의 결정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모든 건 화가 더크 스트러브의 한 결정에서 시작돼요.
길에서 거의 죽어가던 동료화가 스트리클랜드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착한 마음?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어요. 이걸 바로 관념적 오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내 세상의 규칙, 즉 선함과 연민으로 저 달 같은 광기를 길들일 수 있다고, 심지어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버린 아주 위험하고 오만한 착각이었던 것. 그리고 그 결정은요, 정말 즉시 평화롭던 집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남편 덕크의 이상주의적인 연민과 아내 블란치의 원초적인 공포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덕크는 아내를 이렇게 설득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천재야. 천재니까 우리가 좀 참고 너그럽게 대해줘야 한다.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신의 선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논리적인 설득에 대한 아내 블란치의 반응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완전 본능 그 자체입니다. 싫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요. 이건 뭐랄까, 마치 눈앞에 포식자를 마주한 동물 같은 반응이에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온몸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한 거죠. 그녀의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이었죠. 그녀의 얼굴에 서린 이 형언할 수 없는 공포, 이건 앞으로 닥칠 모든 파멸을, 남편의 그 선의가 가져올 끔찍한 미래를 혼자서만 똑똑히 내다본 통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데려오면 우리 끝장이에요. 진짜 이 이야기에 카산드라가 따로 없어요. 모두가 좋은 일 하는 거야 라며 눈 감고 있을 때 혼자서만 비극의 결말을 보고 필사적으로 경고하는 유일한 목소리였던 거죠. 논리가 안 통하니까 덕크가 뭘 하는지 아세요?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감정적인 협박이죠. 내가 옛날에 너 힘들 때 도와줬잖아. 이제 네가 갚을 차례야. 이건 거의 도덕적인 빚을 갚으라는 강요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블란치는 자신의 생존 본능을 억누르고 이 미친 거래에 동의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스트리클랜드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아주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소설은 스트리클랜드를 그냥 나쁜 놈으로 그리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원시적인 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을 보고 저 태풍은 나쁜 놈이야 라고 욕하지 않잖아요. 야수를 보고 도덕을 따지지도 않고요. 스트리클랜드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자연재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로브 부부가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범주 오류. 쉽게 말해서 태풍을 사람 손님처럼 대접한 거죠. 집에 들여놓고 고맙다고 하겠지? 예의는 차리겠지? 하고 기대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도덕이라는 작은 자를 가지고 자연재해를 재려고 한 거니까요. 매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남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 이 끔찍한 아이러니 속에서 블란취의 극심한 공포가 점점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바로 병적인 매혹으로요. 두 사람이 말없이 눈을 마주치는 바로 이 순간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공포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끌림으로 박혀버린 거죠. 이 위험한 심리적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요. 아주 빠르고 무자비하고 완전했어요. 그들이 애지중지 갖고 온 그 안락한 6펜스의 세계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붕괴는 정확히 3단계로 이뤄져요. 자, 첫 번째, 스트리클랜드가 몸이 낫자마자 자기를 구해준 덕크를 자기 화실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죠. 두 번째, 블란치가 남편한테 폭탄 선언을 해요. 나 당신 버리고 저 남자한테 갈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덕크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기 화실이랑 돈까지 주면서 스스로의 파멸에 마침표를 찍어요. 이때 블란치가 남편한테 진짜 잔인한 말을 하죠. 이거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저 사람 데려오자고 했잖아. 어때요? 자기가 했던 예언이 정확히 맞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 바로 남편의 어설픈 선이었다고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럼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스트리클랜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냥 무심하게 휘파람이나 불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스트리클랜드라는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지는 이 끔찍한 일이 그에게는 길가에 돌멩이 하나 굴러가는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더크는 왜 이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 보고만 있는 수준이 아니라 왜 적극적으로 도왔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가장 뒤틀린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더크는 이 모든 굴욕과 파멸을 숭고한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싶어 해요. 자존심 따위는 없는 완벽한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병적인 자기 기만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더크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보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내가 깨잡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알았지. 와, 이 말은 뭐예요? 더크는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걸 알면서 이 연극에 참여한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는 심지어 두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비워주기까지 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내한테 질투를 느끼는 스스로가 너무 더럽다,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서 그 감정에 대한 벌로서 아내의 불륜을 스스로 조장한 겁니다. 정말 기괴하죠. 결국 이 모든 비극을 움직인 진짜 힘은 스트리클랜드의 악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더크의 병적인 선함. 이걸 심리학적으로 도덕적 마주이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고통받고 파멸하는 걸 즐기는 심리인 거죠. 파멸을 통해 자신의 순수성을 완성하려 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붕괴의 진짜 원인은 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상에 젖은 오만한 선함이었죠. 이 선함이 자기 규칙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힘과 마주쳤을 때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순수성을 증명하겠다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달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6펜스라는 작은 세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불편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옳다고 굳게 믿는 이 선함이라는 게 이렇게나 나약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무심하고 비도덕적인 세상의 힘들을 뭘로 마주해야 할까요? 자신의 미덕 때문에 파멸해버린 성스러운 바보의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에서 갈등은 보셨다시피 더크 스트로브의 아내 블란치 스트로브가 스트릭랜드를 자기 집에서 간호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스트릭랜드가 결국은 쫓아내버리는 경우죠. 더크 스트로브를 쫓아내버리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서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는 내용인데 그거 뭐 소설이니까 별것 다 벌어지지 않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인물들의 묘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가면서 차츰차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선 소설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 우리는 그를 남겨두고 나왔다. 덩크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겠다고 했고 나는 의사를 데려다 스트리트랜드를 진찰시켜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갑갑한 다락방에 있다가 거리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자 이 네덜란드인 친구는 생각이 달라졌는지 함께 곧장 자기 스튜디오로 가자는 것이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무슨 속셈이 있었던 모양인지 나더러 꼭 같이 가야만 한다고 우겼다. 지금으로서는 의사가 오더라도 우리가 한 것 이상을 할 수 없을 터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자고 했다. 가보니 그의 아내 블란치 스트로브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덩크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청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진지하면서도 명랑한 표정으로 그것이 그녀의 매력 가운데 하나였다. 남편을 쳐다보았다. 덩크의 붉은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리고 흥분을 이기지 못한 희극적인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아직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그의 동그란 눈은 진지하게 빛났다. 스틱랜드가 큰 병이 났어요.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더러운 다락방에 혼자 누워있어.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우리 집으로 데려왔으면 하는데 그의 아내는 두 손을 얼른 잡아 빼면서 그처럼 날쌘 동작은 처음이었다.
얼굴을 붉혔다. 싫어요. 여보, 거절하지 말아줘요. 난 그 사람을 도저히 그런 곳에 내버려 둘 수 없어. 그 사람 생각을 하면 한 잠도 자지 못할 거요. 당신이 돌보세요. 그건 반대하지 않을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죽을지도 몰라요. 죽으라지, 어머. 스트로브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면서 얼굴에 땀을 닦았다. 그러고는 응원을 청하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도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 사람은 훌륭한 화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난 그 사람 싫어요. 아니, 당신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제발 부탁이요.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도록 해줘요. 여기 오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요. 우리가 목숨을 건져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힘들지 않도록 하겠어. 내가 다 할 거요. 스튜디오에 침대를 마련해 줍시다. 개처럼 죽어가도록 보고 있을 수는 없잖소. 그렇게 몰인정할 수는 없지.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병원?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줘야 해요. 아주 정성껏 간호해줘야 한다고.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흥분하는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식탁을 차리고 있긴 했지만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당신 정말 못 말리겠어요. 당신이 아파 놓으면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날 간호해 줄 텐데 그 사람이 날 도울 필요가 뭐 있겠어. 게다가 난 그 사람하고는 다르지. 나야 대단한 화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그래. 똥개만한 기계도 없어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그저 날 봐봐 줍시오 하는 꼴이니 말이에요. 스트로브는 푹 하고 웃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대야 그 까닭을 알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니 여보. 그러니까 당신은 언젠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내 그림을 봤던 날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 사람이 내 그림을 좋게 보지 않는 게 뭐 어떻소? 그런 그림을 보여준 내가 어리석었지. 내 그림이야 썩 훌륭한 그림은 못 되잖소. 그는 서글픈 표정으로 스튜디오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이젤 위에 반쯤 그리다만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한 이탈리아 농부가 웃으면서 눈동자가 까만 소녀의 머리 위로 포도송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의는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모욕까지 주어야 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데 당신은 그 사람 손을 핥는 격이에요. 정말이지 난 그 사람 싫어요. 여보, 어린애처럼 굴지 말아요. 그 사람은 천재라니까. 당신은 설마 나를 천재로 생각지는 않겠지? 나도 내가 천재였으면 좋겠어. 천재를 볼 줄은 알지. 천재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세상에서 천재보다 굉장한 건 없으니까. 천재들에게야 그게 큰 짐이 되겠지. 천재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해주고 참을성 있게 대해주어야 해요. 집안 싸움에 약간 당황해서 한쪽으로 비켜서 있던 나는 스토로브가 왜 굳이 나더러 같이 오자고 졸랐을까 의아스러웠다. 그의 아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오자는 것은 그 사람이 천재라서만은 아니요. 그 사람도 사람 아니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 아닌가 말이요. 난 그 사람을 절대로 내 집에 들여놓지 않겠어요. 절대로. 스트로브는 나를 돌아보았다. 자네가 말 좀 해주게.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이야. 그 사람을 그런 비참한 골방에 팽개쳐 놓을 수는 없잖아. 이리로 데려와서 돌보면 간호가 훨씬 수월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야 무척 불편하겠지요. 누구든 옆에 밤낮으로 붙어 있어야 할 테니까요. 여보, 당신이 그만한 수고를 마다할 사람은 아니잖소.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나가겠어요. 스로브 부인은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영 딴 사람 같군.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제발 날 좀 그냥 놔둬요.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녀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야 만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깨가 격심하게 들썩거렸다. 덕크는 당장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면서 온갖 듣기 좋은 애칭을 동원하여 그녀를 불러댔다.
어느 사이에 그의 볼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그로부터 몸을 빼내고 눈물을 닦았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꽤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꼴을 보여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스트로브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이마에 주름이 잔뜩 잡히고 붉은 입술은 비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런 꼴이 야릇하게도 흥분 상태에 있는 시름씨의 흰 쥐를 연상시켰다. 그럼 안 되겠단 말이요, 여보?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녀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몸짓을 했다. 탈진해버린 것이었다. 여긴 당신 집 아니에요? 물건도 다 당신 거고. 당신이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스트로브의 둥그런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럼 동의한단 말이지? 그럴 줄 알았어. 아, 여보.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퀭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심장의 고동을 견딜 수 없다는 듯 가슴 위에서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뒤로 날 위해 뭘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 당신도 알잖소. 그런 부탁이에요. 스트릭랜드만은 데려오지 마세요. 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도둑이든 술꾼이든 길거리의 비렁뱅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제발 스트릭랜드만은 데려오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는 거요? 그 사람은 무서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무서운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 같아요. 전 알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 사람을 데려오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을 거예요. 원,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딨어.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 맞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니까? 그녀는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제력을 모조리 빼앗기고 만 것 같았다. 보통 때는 퍽 침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그토록 격심하게 흥분하는 것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트로브도 용문을 모른 채 크게 놀란 듯 아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 아내요. 내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아무도 데려오지 않겠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현기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약간 짜증이 났다. 그처럼 신경질적인 여자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때 스트로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한 방식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당신도 딱한 처지에 빠진 적이 있었지 않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기에 망정이지. 당신도 그러한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겠지? 이제 당신에게도 기회가 왔으니 이번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 않소? 평범한 말이었지만 내게는 어쩐지 설교조로 들려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런데 그 말에 돌연 플란치 스트로브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움찔하더니 남편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스트로브는 방바닥에 눈길을 떨어뜨린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민망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볼에 희미한 홍조가 도는 것 같더니 이내 얼굴이 헬쓱해졌다. 아니, 헬쓱해졌다기보다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온몸의 핏기가 깡그리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두 손까지도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스튜디오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이 점점 응고되는 듯 하더니 이윽고 그것은 만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나는 당황했다. 데리고 오세요. 힘껏 보살피겠어요. 여보, 정말 고맙소. 그는 웃음 지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려 했으나 그녀는 그를 피했다. 남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바보 같아지잖아요. 그녀의 태도는 어느새에 다시 평소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격렬한 감정에 빠졌던 여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자, 이래서 여기에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길거리에 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속셈이 있는지 덕 스트로브가 자꾸 자기 스튜디오로 가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튜디오 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겸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거기를 가자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따라갔더니만은 아내께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청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아내께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인데요?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중병을 얻어서 죽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 우리가 간호를 하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내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부분에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식탁을 차리고 있긴 했지만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반대하고 반대해도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덕 스트로브는 생각에 이 위대한 화가가 죽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내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안 된다고 고집을 부르는데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아내의 태도가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나요? 아무리 상대편이 딱하더라도 그 사람을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간호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덕 스트로브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워낙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인데 이 사람을 빨리 건강해서 회복시켜야지 병원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본 겁니다. 병원에 맡기더라도 어차피 가족이 누가 좀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돌보면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천재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세상에서 천재보다 귀한 건 없다니까. 그 다음 볼게요. 천재들에게 그게 짐이 되겠지. 천재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해주고 참을성 있게 대해주어야 해요. 이런 얘기가 덕 스트로브가 하는 얘기인데 그같이 집안 부부싸움을 하는 통에 화자는 그렇게 비켜서 있었습니다. 그때서나 왜 덕크가 자꾸만 자기 집에 같이 좀 가자고 했는지를 알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장이 곤란한데도 어느 편에 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아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그런 일. 그다음 얘기 보십시오. 아내 얘기가 난 그 사람을 절대 내 집에 들여놓지 않겠어요. 절대로. 스트로브는 나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스트로브가 화자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식으로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이제 얘기가 맞아요. 그야 물론 불편하시겠죠. 누구든지 밤낮으로 붙어 있어야 할 테니까 말이죠.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나가겠어. 스트로브 부인은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더니만은 남편인 스트로브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당신 영 딴 사람 같군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대답이 제발 날 좀 그대로 놔둬요.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만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통하니까 그렇게 울고 말죠. 어깨가 들썩이면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 남편이 가서 온갖 애칭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그녀를 달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꽤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하다. 그러니 덕 스트로브는 아내께 얘기합니다. 그럼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보. 그녀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몸짓을 했다. 탈진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서나 하는 얘기가 여긴 당신 집 아니에요? 물건도 다 당신 거고 당신이 그 사람 데려오고 싶다면 내가 어찌 맡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스트로브의 얼굴이 환한 미소가 피어오면서 그럼 동의한다는 말이죠.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 그 하지 못하는 얘기를 동의한다는 줄로 알고 그렇게 말하니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부탁이 하나 있어요. 스트릭랜드 말고 다른 사람은 거지나 또 뭐 아주 어려운 길거리의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릭랜드만은 데려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서워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무서운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 같아요. 전 알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 사람을 데려오면 반드시 끝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자의 육감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읽는 사람들은 생각에 여기에 이 집에 들어오면서 뭐 큰 사건이 벌어지는가 보다. 소위 말하는 복선이죠. 이렇게 복선을 깔아 놓습니다. 그다음 문장이 또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자제력을 모조리 빼앗기고 만 것 같았다. 보통 때는 퍽 침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그토록 격심하게 흥분하는 것을 보니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까지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얘기도 상당히 앞으로의 이 소설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브란치 스트로브가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덕 스트로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덕가 하는 얘기가 당신도 딱한 처지에 빠진 적이 있지 않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기에 망정이지 당신도 그러한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지 않소. 이제 당신에게도 기회가 왔으니 이번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 않소. 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평범한 말 같기는 하고 또 어떤 설교조로 들리는 말 같은데 이 말을 들은 그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돌연 블란치 스토브의 태도가 변하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움찔하더니 남편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스토브는 방바닥에 눈길을 떨어뜨린 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민망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라는 화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냥 이 아내가 영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과거에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지 어떤 그런 거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의 얼굴 표정을 계속해서 묘사했는 걸 한번 보세요. 이내 얼굴이 해석해지더니 아니 해석해졌다기보다는 시체처럼 창백해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말에 그렇게 시체처럼 아내는 그렇게 얼굴이 변해버릴까요?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스튜디오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이 점점 응고되는 듯 하더니 이었고 그것은 만질수실 정도가 되어 나는 당황했다. 그러니까 마침내 아내는 이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왔어요. 힘껏 보살피겠어요. 그렇게 이제 힘없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더 크는 아내를 껴안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스트릭랜드를 스튜디오로 데리고 오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스트릭랜드를 데려왔다. 그를 설득하여 거처를 옮기도록 하는 데는 여간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거기에다 엄청난 참을성까지 필요했다. 하지만 병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스트릭랜드는 스트로브의 애원과 내 단호한 태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우리는 맥없는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그에게 옷을 입힌 다음 아래층으로 부축해 내려와 택시에 태우고 마침내 그를 스트로브의 스튜디오로 데려올 수 있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그도 지칠 대로 지쳐 우리가 침대에 눕힐 때도 아무 말 없이 몸을 내맡겼다. 그는 6주일을 꼬박 앓았다. 몇 시간을 더 살지 못할 것 같았던 순간도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 네덜란드인의 끈질긴 정성 덕분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보다 더 다루기 힘든 환자를 본 적이 없었다. 까다롭고 속마른 성격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고 무엇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으며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 자체가 분하다는 태도였다. 이쪽에서 기분이 어떠냐, 필요한 건 없느냐고 물을 낮추면 그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조롱이나 맹소의 욕설로 응수했다. 그러한 그가 얼마나 밉살스러웠는지 나는 그가 위중한 상태를 벗어나자마자 망설임 없이 욕을 해주었다. 집어치워. 그는 짧게 대꾸했다. 더크스트로브는 제 일을 다 팽개치고 정성을 다해 스트릭랜드를 간호했다. 그는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고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일 때는 언제 저런 재주가 있었나 싶게 비상한 솜씨를 발휘했다.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는 없어 보였다. 생활 형편은 부부가 살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낭비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스틱랜드의 변덕스러운 입맛을 맞추느라고 제철도 아닌 값비싼 먹거리를 사들이는데 돈을 마구잡이로 썼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스틱랜드를 달래던 그의 사려 깊은 참을성을 나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스틱랜드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는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상대가 시무룩해 있을 때는 모르는 척했다. 성과를 부르면 킬킬 웃고 말았다. 스틱랜드가 얼마간 회복된 뒤 기분이 좋을 때 재미삼아 자기를 놀리려고 하면 그는 일부러 바보 같은 짓을 하여 그의 놀림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 때면 그는 내게 흐뭇한 눈길을 던지곤 했다. 마치 나더러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라는 터였다. 스트로브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아내 블란치였다. 그녀는 유능할 뿐 아니라 헌신적인 간호사 역할을 해냈다. 어디를 보아도 스틱랜드를 데리고 오겠다는 남편의 뜻을 그처럼 맹렬하게 반대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침대의 위치를 조정하여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시트를 갈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몸도 씻겨 주었다. 내가 그녀에게 솜씨를 칭찬하는 말을 했더니 명랑한 미소를 띠면서 한때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노라고 했다. 스틱랜드를 맹렬하게 싫어했던 흔적은 정말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환자와 말을 많이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원하는 것을 미리 재빠르게 알아차렸다. 첫보름가는 환자 곁에 사람이 밤새도록 붙어 있어야 했는데 그녀는 남편과 번갈아 그 일을 맡았다. 나는 그녀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환자 곁에 앉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다. 스틱랜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채 붉은 턱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벌겋게 열이 오른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병 때문에 더 커진 두 눈이 이상한 광채까지 띠고 있었다. 그 사람 밤에 무슨 얘기라도 걸던가요? 한 번은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지금도 그 사람이 전처럼 싫으신가요? 그래요. 지금은 더 싫어요. 그녀는 차분한 회색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이 얼마나 평온한지 이 여자가 내가 보았던 그 엄청나게 격정적인 여자라는 게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돌봐주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던가요? 천만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정말 매정한 사람이군요.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물론 스트로브는 아내의 태도에 무척 흐뭇해했다. 자기가 떠맡긴 힘든 일에 온 정성을 쏟아붓는 아내에게 그는 고마움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아내와 스틱랜드의 행동에 대해서는 약간 어리둥절해했다. 자네 아나? 이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스틱랜드도 상태가 퍽 좋아져서 하루 이틀이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덕후와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스트로브 부인은 바느질을 했다. 그녀가 입는 것은 아무래도 스틱랜드의 셔츠 같았다. 스틱랜드는 드러누워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연히 보니 블란치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눈길에 묘한 냉소가 담겨 있었다. 시선을 느꼈는지 여자는 얼굴을 들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표정을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야릇한 당혹스러움이랄까? 아니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두려움 같은 것이 두 눈에 배어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곧 고개를 돌리고 천장을 이곳저곳 멀거니 바라보았다. 여자는 마냥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에는 참으로 설명하기 힘든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난 지 2, 3일 후에 스트릭랜드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뼈와 살가죽뿐이었다. 옷을 입은 모습이 허수아비에 누더기를 걸쳐놓은 꼴이었다. 덥수룩한 턱수염에 길게 자란 머리칼,
늘 실제보다 커 보이던 이목구비가 앓고 난 뒤엔 더욱 두드러져 기이해 보였다. 어찌나 기이한지 못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그는 못생겼지만 어쩐지 범상치 않은 데가 있었다. 그가 주는 인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정확할지 모르겠다. 육체의 휘장은 속이 비쳐 보일 듯이 투명했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그것이 딱히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얼굴에는 야수적인 관능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도 그의 관능성에는 야릇하게 영성이 어려 있는 듯했다. 그에게는 어딘지 원시성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목신 사티루스처럼 반인 반수의 형상으로 의인화했던 자연에 불과한 힘들을 그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감히 신과 대적하여 노래 실력을 겨루려고 했다가 신으로부터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벌을 받은 마르시아스가 떠올랐다. 스틱랜드도 신비로운 화음과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양식을 가심에 품었던 것일까? 이 사람도 고통과 절망의 종말을 맞이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또다시 귀신에 홀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악귀에 씌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를 홀린 귀신은 선악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원시적인 힘이었을 테니까. 그는 아직 기운을 회복하지 못해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그냥 말없이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책을 읽었다. 그는 이상한 책들만 좋아했다. 가끔 말라르베의 시집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마치 어린애들이 책을 읽을 때처럼 입으로 단어들을 오물거렸다. 그 섬세한 운율과 난해한 구절에서 그가 도대체 어떤 신기한 감정을 느꼈던 것일까? 때로는 가보리오의 탐정소설에 빠진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책을 선택하는 데서도 그의 환상적인 성격이 가진 부조화스러운 면이 재밌게 드러났는데 내게는 그 점이 흥미로웠다. 몸이 몹시 허약한 상태였음에도 조금 더 편하게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도 기이했다. 스트로브는 편한 것을 좋아해서 스튜디오에 푹신한 안락의자 2개와 커다란 소파 하나를 두고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그것들 근처에는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금욕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었다. 한 번은 내가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그는 다른 사람이 없는데도 3발 달린 등 없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무튼 안락 의자에는 앉기 쉽다는 것뿐이었다. 앉아야 할 일이 있으면 한사코 팔걸이 없는 부엌 의자에 앉으려고 했다. 그것을 보면 분통이 터지기도 했다. 자신의 주변에 대해 그처럼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다음 날 얘기입니다. 이튿날 우리는 스틱랜드를 데려왔다. 그를 설득하여 거처를 옮기도록 하는 데는 여간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거기다가 엄청난 참을성까지 필요했다. 하지만 병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스틱랜드는 스트로브의 애원과 내 단호한 태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틱랜드도 뭐 자존심이고 뭐고 그럴 형편이 전혀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없이 그렇게 따라져 나오면서 이제 집을 스트로브의 스튜디오는 아파트보다는 좀 간편하게 되어져 있는 구조가 스튜디오입니다. 물론 촬영할 때 쓰는 스튜디오도 스튜디오지만은 흔히 주거 형태로서 스튜디오 하면은 아파트보다는 더 간편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걸 스튜디오로 하거든요. 어떻든 이 스트로브는 이 스튜디오 내에서 생활도 하고 자기 그림을 그리는 화실도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집에서 이제 뭐를 보살피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면 더크 스트로브는 제 일을 다 집어치워 버리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간호하다 보니까 이제 차츰 낫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내 블런치가 과거에 간호사로 일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를 보살피는 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그걸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환자를 어떻게 눕히고 적절한 시간마다 이렇게 돌려 눕힌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전문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심지어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트를 갈아준다든지 환자의 몸을 심지어 씻겨주는 것까지도 그녀는 자기 솜씨를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면 스트릭랜드를 맹렬하게 싫어했던 그 흔적은 정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화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스트릭랜드가 무슨 얘기라도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그렇게 싫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요. 지금은 더 싫어졌어요. 그게 더 싫어지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스트릭랜드가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천만에요 하면서 그녀는 웃음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 스트릭랜드는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빵점짜리라고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아주 빵점짜리의 사람인데 몇 시간을 같이 있더라도 서로 말을 나누지 않는다는. 그래서 내가 가더라도 심지어 더크하고 여러 사람이 앉아있죠. 그러더라도 스트릭랜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스트릭랜드는 곧 고개를 돌리고 천장을 이곳저곳 멀거니 바라보았다. 여자는 마냥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참으로 설명하기 힘든 표정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장은 또 며칠 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 3일 후에 스트릭랜드는 겨우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는 남아있는 것이라는 뼈와 살가죽뿐이었다. 그런 식으로 빼싹 말라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턱수염에 길게 자란 머리칼, 늘 실제보다 커 보이던 이목구비가 앓고 난 뒤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더라는 것. 어찌나 기이한지 못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그는 못생겼지만 어쩐지 범상치 않는 데가 있더라는 것. 그가 주는 인상을 뭐라고 표현할지 정확히 모르긴 하나 육체의 휘장은 속이 비쳐 보일 듯 투명했지만 이 표현도 재밌죠. 육체의 휘장은 속이 비쳐 보일 듯이 투명했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딱히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얼굴에는 야수적인 관능이 어려 있었다. 여기에서 스트릭랜드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계속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도 그의 관능성에는 야릇하게 영성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야수적인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한데 또 한편은 그 이면에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 같더라. 그러면서 마치 그리스의 목신 사티로스처럼 반인반수 설명을 해주죠.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 가운데 나오는 부분인데 사티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자연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티로스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마치 그것처럼 좀 특이한 경우라는 겁니다.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악기에 서해진 것처럼 그렇게 선악이 있기 이전에 원시적인 힘에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할 형편은 안 되고 가끔 말라름의 시집을 열심히 읽는 게 눈에 띄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는 거다. 여전히 투병 중에 있죠. 몹시 허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조금도 편하게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도 기이했다. 스트로보는 편한 것을 좋아해서 스튜디오에 푹신한 안락 의자 2개와 커다란 소파 하나를 두고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그것들 근처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금욕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다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하던 일이 잘 안 풀려 아무래도 하루쯤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 나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림들을 구경하면서 그림들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멋대로 공상에 빠져보았다. 그렇게 긴 화랑을 어슬렁거리는데 문득 스트로보가 눈에 띄었다. 그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살찐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그 표정이 기이했다. 슬픔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우스꽝스러웠다. 마치 옷을 입은 채 무릎 빠져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구조된 사람이 아직도 무서움에 떨면서 자기 꼴이 바보처럼 보이리라 생각할 때의 표정 같다고나 할까? 그는 돌아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았는데 보긴 보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안경 너머로 그의 둥글고 푸른 눈에 괴로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스트로브! 내가 그를 불렀다. 그는 움찔 놀라더니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미소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왜 그렇게 처량한 꼴로 어슬렁거리고 있나 그래? 나는 명랑하게 물었다. 루브르에 와본 지도 오래되어서 뭐 새로운 거라도 없나 하고 와봤지. 이번 주에 그림 하나 완성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스틱랜드가 내 스튜디오를 쓰고 있거든. 그래? 내가 그러라고 했네. 그 사람이 아직 기력이 없어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할 형편이라서 내 스튜디오 정도면 두 사람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일세. 스튜디오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 라땡구에 어디 한두 명인가. 같이 작업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지.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네. 일하다 지루할 때 옆에 누가 있어 말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는 아주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한마디씩 말할 때마다 어색하게 말을 중단했다가 다시 잊곤 했는데 그러면서도 즐겁고는 다정하고 바보 같은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어려 있었다. 난 자네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걸. 스트릭랜드는 옆에 누가 있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 아닌가? 제길, 그건 자네 맛이라냐. 신경 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그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좀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면서 슬픈 표정으로 벽에 걸린 그림을 힐끗 쳐다보았다. 내가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있지 못하겠대.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아니, 그럼 욕이라도 해주지 그랬나? 날 막무가내로 쫓아내는 거야. 내가 어디 힘으로 상대나 되나? 밖으로 내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문을 잠가버리더군. 나는 스틱랜드에게 불같이 화가 났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분통이 치밀었다. 더크스트로브가 그처럼 종잡을 수 없이 생겨먹은 것이 자꾸만 웃음을 자아냈기 때문이다. 그래, 자네 부인은 뭐라고 하시던가? 시장 보러 나가고 없었지. 그자가 자네 부인은 집안에 들어오게 할까? 글쎄,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더크스트로브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선생에게 꾸중 듣는 학생처럼 서 있었다. 내가 자네 대신 스트릭랜드를 쫓아내 줄까? 그는 흠칫 놀랐다. 그러면서 번들번들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다. 아니야, 자넨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렸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2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던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갑니다. 박물관에서 이방 저방 둘러보면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덕스트로브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덕스트로브 부릅니다. 그런데 왠지 아주 처량한 꼴에다가 또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요번 주에 그림을 하나 완성해야 된다 했지 않나?" 인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스트릭랜드가 내 화실을 쓰고 있어." 그 얘기합니다. "아니 같이 일하면 되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이 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스트릭랜드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화자가 얘기해 "제길 그건 자네 화실이 아니야. 신경 쓸 사람은 그 사람이지 자네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애처로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또 묻습니다. "내가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있지 못하겠대.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재밌죠? 나가라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네 부인은 뭐라고 했나?" "우리 부인은 시장 보러 가고 없었어."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와서 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네 대신 스트릭랜드를 쫓아내 줄까?" 그렇게 하니까 그는 흠칫 놀라면서 그 번들번들한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겁니다. "아니야. 자넨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참 비극이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해 줬더니만은 이제는 오히려 본인이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다음에 28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비로소 영문을 알 수 있었다. 밤 10시쯤이나 되었을까?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내 조그만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복도로 나가 문을 열었더니 스트로브가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나? 그가 물었다. 층계가 침침하여 모습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가 어쩐지 심상치 않았다. 그가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를 거실로 들어오게 하여 앉으라고 권했다. 자네를 만나 천만 다행일세. 그가 말했다. 아니 무슨 일이 났나? 나는 흥분해 있는 그의 태도에 놀라 물었다. 이제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평소에 말끔하던 사람이 옷 입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갑자기 거짓골이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빙긋 웃었다. 그러고는 그의 행색을 놀려줄 셈으로 막 입을 열 참이었다. 갈 데가 있어야지. 그가 불쑥 말했다. 아까 왔다 갔는데 자네가 없더군. 저녁을 늦게 먹고 들어왔네. 내 짐작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을 이처럼 다 죽어가는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술이 아니었다. 늘 불그레하던 얼굴이 그날은 이상한 색으로 변해 있었다. 손마저 부들부들 떨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내가 나가버렸네. 그는 간신히 그 말을 했다. 숨을 헐떡거리는가 싶더니 그의 통통한 볼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아내가 스트릭랜드에게 축자사자 빠져있는 남편의 꼴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데다 스트릭랜드의 냉소적인 행동을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자 당장 그 사람을 내보내자고 떼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침착하지만 그녀도 성깔이 있는 여자라 남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소리치면서 얼마든지 화실을 뛰쳐나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그마한 사내가 너무 침통해하는 바람에 나는 차마 웃기도 어려웠다. 여보게 너무 상심 말게. 돌아올 거야. 여자가 홧김에 한 말을 고지곳대로 알아들으면 되나? 자넨 몰라. 이 여자가 스트릭랜드를 좋아한단 말이야. 뭐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이런 어리석은 친구, 설마 그자에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자네도 알잖나. 부인이 그자를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걸. 자넨 몰라. 그는 신음하듯 말했다. 이 친구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군. 나는 약간 짜증이 났다. 위스키 소다를 한 잔 주지. 좀 나아질 걸세. 인간은 자신을 괴롭히려고 별의별 재간을 다 부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덕후는 아내가 스트릭랜드를 좋아한다고 착각한 나머지 아내에게 기분 상하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 실수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그러자 여자는 남편의 화를 돋우려고 일부러 더 의심살 만한 말을 했을 게 틀림없다. 이봐, 내가 말했다. 자네 스튜디오로 가보세. 자네가 또 바보 같은 억측을 했다면 자넨 내게 망신을 당할 줄 알아. 내가 보기에 자네 부인은 그런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찌 돌아간단 말인가. 그는 지친 듯이 말했다.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스튜디오를 넘겨주고 왔단 말이야. 그럼 부인이 도망간 게 아니로군. 자네가 부인을 버린 게 아닌가.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게. 그래도 나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잠시 그의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비참한 건 사실이었다. 좋아.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러 왔을 테니 자초지종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게. 오늘 오후에는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스트릭랜드에게 가서 말했네.
이제 웬만큼 나은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야. 내가 스튜디오를 사용해야겠다고 했어. 스틱랜드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었겠지. 그래, 뭐라든가. 잠깐 웃더군. 자네도 그자가 어떻게 웃는지 알잖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완전히 깔보면서 웃는 거 말이야. 당장 나가겠다고 하더군. 그러고는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그 사람을 데려올 때 필요하겠다 싶은 물건들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이 친구가 아내에게 물건을 싸겠다고 종이와 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 스트로브는 말을 멈추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이 친구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지 않았겠나. 아무튼 포장지와 끈을 가지고 왔어. 그 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 짐을 다 꾸리고 나서는 화랑까지 한 곡조 불더라고. 우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야. 눈에는 잔뜩 이죽거리는 웃음기를 담고 말이지. 참 마음이 무겁더군.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네. 내가 공연한 말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 그자가 모자를 찾는 중이었지. 아내가 불쑥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덕, 난 이분을 따라갈 거예요. 당신과는 이제 더 같이 못 살겠어요. 라고 말이야. 나는 무슨 말을 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네. 스틱랜드라는 작자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계속 휘바람만 불고 있고 말이야. 스트로브는 다시 말을 끊고 얼굴을 닦았다. 나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이제 그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나는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다. 그러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는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눈물까지 주룩주룩 쏟았다. 아내에게 다가가 껴안으라고 하니까 물러나면서 손대지 말라 하더라고 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발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자기가 그녀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 아느냐. 지금까지 그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기들 생활이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느냐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녀를 나무라지도 않았다고 했다. 제발 날 조용히 보내줘요, 덕.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내가 스트릭랜드 씨를 사랑한다는 걸. 저희가 어디로 가든 난 저희를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알지 않소? 저 사람은 당신을 절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따라가선 안 돼. 당신 앞날이 어찌 되려고 그래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저희를 데려오자고 우기지 않았나요? 스트로브는 스틱랜드에게 돌아섰다. 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줘요. 미친 짓을 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애원했다. 그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녀가 억양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틱랜드의 천연덕스러운 태도가 얼마나 모욕적이었던지 스트로브는 그나마 남아있던 자제력마저 잃고 말았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스틱랜드에게 달려들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잠시 비틀거렸지만 병을 앓긴 했어도 스틱랜드는 워낙 억센 사람이었다. 스트로브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른 채 금세 방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이 사람 웃기는군. 스틱랜드가 말했다. 스트로브는 몸을 일으켰다. 그동안 아내가 꼼짝도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굴욕감을 더욱 견딜 수 없었다. 난투를 벌이는 사이에 안경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는데 금방 눈에 띄지도 않았다. 아내가 주워다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한없이 불행한 사람 같다. 그래서 그는 더 망신스러운 꼴이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 마침내 그가 신음하듯 말했다. 어쩌면 그리 잔인할 수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당신만큼 사랑했던 여자는 이 세상에 없었어. 내가 당신에게 혹 서운하게 한 일이 있다면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곧 고쳤을 것 아니요.
난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 다 해왔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도 그대로였다. 그는 자기가 아내를 오히려 지겹게 만들고 있을 뿐임을 알았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썼다. 그러고는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다. 이제 잠시 뒤면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리라. 그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부여잡고 꿇어앉았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져버렸다. 여보, 제발 가지 마오. 당신 없이는 한시도 못 살아. 나 죽어버릴 거야. 내가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용서를 빌겠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힘껏 노력할 테니까. 덕, 일어나요. 정말 바보같이 구네요. 그 말에 그는 비틀비틀 일어섰지만 아직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도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요?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저 사람 사는 데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오? 당신은 그런 데서 도저히 살지 못해요. 정말 못 살 때야.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할 말이 있어. 설마 그것조차 싫다는 건 아니겠지? 무슨 소용이에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통스럽게 뛰고 있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려는 게 아니요. 그냥 잠깐만 네 얘기를 들어줘요. 마지막 부탁이요. 그건 거절하지 않겠지? 그녀는 멈추어 서서 생각에 잠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 눈도 그지없이 냉담해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기대어 섰다. 말해봐요. 스트로브는 냉정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공기만 마시고는 살지 못하잖소. 스틱랜드는 빈털털이요. 나도 알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 거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회복을 못했는지 아오? 거의 굶고 지내서 그래. 내가 대신 돈을 벌면 되죠. 어떻게 번단 말이요? 글쎄요. 길을 찾아봐야죠. 순간 이 네덜란드인의 마음에 소름 끼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당신 아무래도 정신이 나갔나 봐. 무엇에 홀렸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가도 되죠? 아니, 잠깐만. 그는 지친 눈길로 자신의 스튜디오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가 좋아했던 방이었다. 아내가 거기 있었기에 그 방은 즐거움과 가정의 포근함이 가득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 다음 아내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두기라도 하려는 듯 오랫동안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모자를 집어들었다. 내가 나가겠어. 당신이요? 그녀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당신이 그 끔찍하고 더러운 다락에서 살 걸 생각하니 견딜 수 없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은 당신 집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면 불편은 없을 거요. 적어도 최악의 고생은 면하겠지. 그는 돈을 넣어둔 서랍으로 가서 지폐를 몇 장 꺼냈다. 이게 내가 가진 돈인데 반은 당신에게 주고 싶소. 그는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스틱랜드와 그의 아내는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 스트로브는 다른 것이 또 생각났다. 내 옷가지를 좀 싸서 관리인에게 맡겨놓지 않겠소? 내일 와서 찾아갈 테니.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그럼 잘 있어요, 여보. 그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줘 고맙게 생각하오. 그러고는 뚜벅뚜벅 걸어나가 문을 닫고 와버렸던 것이다. 내 눈앞에는 모자를 테이블에 던지고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스트릭랜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일주일이 지난 이후라고 합니다. 밤 10시쯤이나 됐을까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책을 좀 보고 그렇게 자려고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그렇게 누르는 겁니다. 문 열었더니만은 스트로브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이럽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분명히 술 마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술을 안 마신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그런데 "자네 만나 천만다행이네. 낮에도 왔다 갔는데 자네가 없어서 그냥 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골 모양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얘기가 어떻게 거짓골이 이렇게 돼서 왔나 하고 물으려고 할 찰나에 자기가 먼저 입을 열고 말합니다. 어떻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불쑥 그 얘기를 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고 들어왔네. 내 짐작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을 이처럼 다 죽어가는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술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 불구스레 하던 얼굴이 그날은 이상한 색으로 변해 있었. 손마저 부들부들 떨고 있었. 그 다음에 벌써 하는 얘기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버렸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렇게 그 말을 하는데 숨을 헐떡거리는가 싶더니 그의 통통한 볼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의 아내가 스트릭랜드에게 죽자사자 빠져있는 남편의 꼴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나가버린가 아니라는 생각을 혼자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녀도 성깔이 있기 마련일 테니까 도무지 남편 말을 안 들어주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 것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여보게 너무 상심 말게 돌아올 거야. 여자야 홧김에 한 말을 곧이곧대로 다 알아들으면 안 돼. 그렇게 했더니 엄마는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자넨 몰라. 이 여자가 스트릭랜드를 좋아한단 말이야. 이제 얘기가 더 걷잡을 쓰는 방향으로 비틀어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가 생각했던 거는 앞에 화자가 말했던 그런 건데 지금 여자가 집 나갔다는 거는 스트링랜드를 좋아해서 집 나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얘기. 자네도 잘 알잖나. 부인이 그자를 꼴도 보기 싫어한 걸 자넨 몰라. 그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그 다음 얘기가 이겁니다. 화자의 생각입니다. 이 친구가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구만. 나는 약간 짜증이 났다. 그래서 위스키 소다를 한 잔 내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마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보라는 듯이 남편의 화를 돋구려고 그래서 스트릭랜드를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봐 지금 스튜디오로 가보세 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들어간단 말인가 그런 지친 듯이 말해. 그러면 부인이 도망간 게 아니구만. 얘기합니다. 영감 두 사람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기 있다니까 부인이 도망간 게 아니구만. 자네가 도망 나온 거구만. 말은 맞네요. 그죠? 그렇게 자네가 도망 나와놓고 부인이 도망갔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아무튼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하러 봤을 테니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 좀 해보게.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스트릭랜드께 가서 말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웬만히 나섰으니까 내가 스튜디오를 써야 되겠다고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릭랜드는 곧바로 포장지와 끈을 가져오라 해서 그렇게 짐을 챙기는데 이 짐을 챙기는 자세를 보면 웃깁니다. 기도 안 찹니다. 웃긴다기보다 휘바람을 불면서 그렇게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아주 우리 따위는 안중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눈에는 잔뜩 이죽거리는 웃음기를 담고 그렇게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서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난 이분을 따라갈 거예요.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 나가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때부터 스트로브는 아내께 엄청 매달립니다. 그야말로 불쌍할 정도로 아내께 그렇게 매달리는데 전혀 아내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저희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스트로브는 아내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알지 않소? 저 사람 당신을 절대 행복하게 시켜주지는 못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면 안 돼요. 당신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아세요? 그랬더니만 부인의 얘기가 가관입니다. 이거 다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저희를 데리고 오자고 했지 않았나요? 참 일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에게 돌아서면서 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줘요. 미친 짓을 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애원했다. 그거야 자기 싶은 대로 하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녀가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쓸린 나머지 스트릭랜드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인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이 웃기는군. 스트릭랜드가 말했 스트로브는 몸을 일으켜 그동안 아내가 꼼짝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내는 인제 꼼짝하지 않고 그걸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녀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굴욕감을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난투를 벌이는 사이에 안경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는데 아내가 찾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내밉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가겠다고 그럴 때에 또 이 스트로브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스트릭랜드가 사는 집에서 당신은 하루도 못 살 거야. 그게 너무 형편없는 집이야."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 당신이 여기서 살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나마 쪼끔 있었던 돈을 이렇게 서랍을 꺼내 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아내를 주도록 책상 테이블 위에 올려놔 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반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나오는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 옷가지를 좀 챙겨서 이 밑에 관리실에 맡겨 놓으면은 내가 관리실에서 찾아가겠다."고 해서 그러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문을 나가 닫아 버렸죠. 자, 그다음에 29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스트로버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나약한 성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도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자네도 스트릭랜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알잖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대로 아내를 보낼 수는 없더란 말일세.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그건 자네 사정이지. 그럼 자네라면 어떻게 했겠나? 자네처는 뻔히 알고도 가겠다고 했잖아. 불편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그건 자기 책임 아닌가? 그래. 하지만 여보게, 자네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 자네는 아직도 사랑하나?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네. 스틱랜드 같은 사람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오래가지 못할 거야. 난 아내에게 알려주고 싶네.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걸. 그렇다면 자넨 그 사람을 언제라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암, 언제라도. 이제 그 사람은 앞으로 내가 더 필요하게 될 거야. 버림받고 혼자 돈 한 푼 없이 살면서 갈 데도 없다고 해봐. 얼마나 처량하겠나. 그는 아무런 원한도 품고 있지 않은 듯했다. 나는 이 정신 나간 친구에게 화가 치밀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내 감정을 알아차렸는지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진 않았네. 나야 어릿광대 아닌가. 여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미는 못 되네.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 스틱랜드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할 수야 없지. 이봐, 정말 자네처럼 자존심 없는 사람은 처음 보네. 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네. 내가 보기엔 사랑에 자존심이 개입하면 그건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생각해보게. 결혼한 남자가 딴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흔히 있지 않나. 하지만 그 고비가 지나면 결국 아내에게 돌아오지. 아내가 남자를 되찾게 된단 말이야. 누구나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여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왜 다르겠는가? 논리적으로야 그렇지. 나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디 그런가? 그런 여자는 용납 못하지. 하지만 스트로브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나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동안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더란 말인가? 언젠가 블란치의 눈길에서 보았던 야릇한 표정이 문득 떠올랐다. 그런 야릇한 표정을 지었던 까닭은 그때 그녀가 자신의 가슴에서 움트고 있던 어떤 감정을 희미하게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놀라 긴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전혀 의심해보지 않았단 말인가?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연필을 무심히 집어들어 앞지에 사람 머리를 그려대고 있었다. 내가 자꾸 묻는 게 싫다면 싫다고 하게. 내가 말했다. 아무래도 털어놓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군. 아, 자네가 이 괴로운 심정을 알기나 한다면. 그는 연필을 탁 내려놓았다. 그래, 사실은 보름 전부터 알고 있었네.
본인보다도 내가 먼저 알아차렸지. 그럼 왜 스트릭랜드를 내보내지 않았단 말인가? 시키지 않았거든. 설마 그러기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 아내는 그 사람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했잖아.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이건 단순한 질투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네. 나는 말이지. 항상 질투심을 느끼면서도 그런 내색은 절대 안 하려고 애써왔거든. 하지만 아내가 아는 남자면 누구에게나 질투심을 느꼈네. 자네도 예외가 아니고 말일세. 난 알고 있었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그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아무튼 아내는 내 사랑을 받아들였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지. 나는 그 두 사람만 있도록 밖에 나가 일부러 몇 시간이고 들어가지 않았네. 온당치 않게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한 데 대해 스스로 벌이라도 내리는 심정으로 말일세.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면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어. 스틱랜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네. 그 사람이야 내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으니까 블란치가 날 반기지 않더란 말일세. 내가 입을 맞추려고 다가서니까 몸을 부르르 떨지 않겠나? 이제 더 이상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난감해지더라고. 내가 소란을 피우면 두 사람 앞에서 나만 바보가 될 게 뻔하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혹시 모든 게 잘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 싸우지 않고 그를 조용히 돌려보내기로 작정했단 말일세. 아, 정말 내가 당한 괴로움을 자네가 알기나 한다면. 그러고는 스트릭랜드에게 이제 그만 떠나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갔다. 기회를 신중하게 골라서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만은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짐짓 명랑하고 다정하게 하느라고 한 말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쓰라린 질투심이 배어든 것 같았다고 했다. 스트릭랜드가 듣자마자 당장 그 자리에서 나갈 채비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아내가 그를 따라 나서겠다고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이 그렇게 되자 그는 공연한 말을 꺼냈다는 생각에 몹시 후회됐다. 아내와 헤어지는 괴로움보다는 질투심에서 오는 괴로움이 차라리 더 견딜만 했던 모양이다. 그 작자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나만 바보가 되었어. 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더니 이윽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짐작했던 대로였다. 내가 그냥 잠자코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거야.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가엾은 사람. 내가 아내를 그 지경으로 몰아넣고 말다니. 나는 어깨만 으쓱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블란치 스트로브에게 전혀 동정이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의 그런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러면 덕후가 더욱 고통스러워할 것임이 분명했다. 그는 이제 탈진한 상태가 되어 있었음에도 좀처럼 말을 그치려 하지 않았다. 싸울 때 주고받았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말도 생각나는 모양이었다. 그 말보다는 이 말을 했어야 했을 텐데 하는 말까지 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어리석음을 또 한탄하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속상해하고 왜 그 말은 빠뜨렸을까 자신을 탓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밤이 깊어져 결국은 나까지 피곤해졌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땐가? 마침내 내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겠나? 아내가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디로 잠시 떠나 있지 그러나? 아니야, 아니야. 가까운 데 있어야지. 아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는데 당장은 그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듯했다.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내가 그만 자자고 하자 그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밖에 나가 날이 셀 때까지 거리를 쏘다니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오늘 밤은 나랑 지내자고 설득해서 그를 내 침대에 들게 했다. 나는 거실에 소파가 있어 거기에서도 충분히 잘 수 있었다. 그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는지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몇 시간 동안은 세상 모르고 잘 수 있도록 배로 나를 충분히 주었다. 그게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나는 스트로보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나약한 성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정상인이면 거의 참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둘이 살으라 그러면서 자기가 돈까지 또 나눠 가지면서 그렇게 나오나요? 그런데 스트로브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자네도 스트릭랜드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말했다. 어떻게 그런 대로, 그러니까 스트릭랜드가 사는 그런 아주 비천한 집에 그런데 아내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화자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지 그거는 네가 염려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만은 여보게 자네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하는 그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 말은 맞죠. 아주 남은 여자를 왜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화자는 되묻습니다. 아직도 사랑을 하나? 그 얘기. 그다음 말 기도 한참에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된 스트릭랜드 같은 사람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 오래 못 갈 거야. 난 아내에게 알리고 싶.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걸. 그 얘기한. 그렇다면 자네는 그 사람을 언제라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언제라도. 참 재밌죠. 그는 아무런 원한을 품고 있지 않는 듯했다. 나는 이 정신 나간 친구에게 화가 치밀었다. 보통 사람은 누구라도 그럴 것이. 내 감정을 알아차린지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다음 말. 그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네. 나야 어릿광대 아닌가. 자신을 어릿광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위인은 못 되네.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 스트릭랜드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타다할 수는 없지. 와, 완전 뭐 보통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여자들이 그걸 못 갖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게 못 갖으니까 뭐 그 여자를 탓할 수가 없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정말 자네처럼 자존심 없는 사람은 나는 처음 보네. 그렇게 내가 말. 그랬더니 난 바보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네. 바보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보기엔 사랑에 자존심이 개입하면 이것도 참 멋있는 말입니다. 사랑에 자존심이 개입하면 그건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생각해보게. 결혼한 남자가 딴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흔히 있지 않나. 하지만 그 고비가 지나면 결국 아내에게 돌아오지. 아내가 남자를 되찾게 된단 말이야. 누구나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여자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왜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화자가 논리적이야. 그렇지.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어디 그런가? 그런 여자는 용납 못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로브와 얘기하는 동안에 나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스트릭랜드가 오면 자기가 나가겠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남자께 사랑을 빠져서 집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렵게 털어놓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찍 알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말할 수 없었다는. 그래서 그러면 왜 스트릭랜드를 내보내지 않았단 말인가? 그럽니다. 믿기지 않거든. 설마 그렇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네. 아내는 그 사람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했지 않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이건 단순한 질투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네. 나는 말이지 항상 질투심을 느끼면서도 그런 내색은 절대 안 하려고 해왔거든. 하지만 아내가 아는 남자면 누구에나 질투심을 느끼네. 자네도 예외가 아니고 말일세. 난 알고 있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말이야. 참 비극이죠. 그야 그럴 수도 있겠지 않나. 아무튼 아내는 내 사랑을 받아들였고 나는 그것으로만도 행복해. 나는 그 두 사람만 있도록 깨나가 일부러 몇 시가 아니고 둘이서 그렇게 지내도록 또 했다는 겁니다. 미리 알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잘 풀릴지 몰라 하면서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또 그런 거를 기대하고 정말 내가 당한 괴로움을 자네가 알기나 한다며 하면서 괴로운 그걸 또 얘기. 그런데 질투심이 결국은 그 작자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나만 바보가 됐어.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바보 같은 말을 합니다. 뭔가 하면 내가 그냥 잠자코만 있었더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가엾은 사람. 내가 아내를 그 지경으로 몰아넣다니. 자기가 이제 바로 그렇게 반응해서 아내가 그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나는 어깨만 으쓱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이제 탈진된 상태가 되어
있었으므로 좀처럼 말을 거칠게 하지 않아. 마음이 깊어져서 결국은 나까지 피곤해졌다. 그래, 이제 어떡할 텐가? 마침내 내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겠나? 아내가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하, 대단합니다. 어디로 잠시 떠나 있지 그러나? 그러면서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 북부 어떤 조그마한 농촌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답니다. 그 얘기를 전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 있다가 그렇게 좀 괜찮아지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 있겠나. 뭔가 하면 아내가 헤어지고 돌아올 거를 봐서 기다려야 된다는 완전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자자고 하자 그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잠이 올 택이 없죠. 밖으로 나가서 온 밤을 쏘다니고 싶다고 그 얘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스트로브를 자기 침대에 자도록 하고 나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거실 소파에서 그렇게 잡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면제 베로나를 주면서 먹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바깥에 나와. 일단 여기까지를 두고 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여기에서 이 덕후가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덕후가 하는 행동은 한마디로 일종의 그 스트링랜드가 갖고 있는 예술 세계, 예술관, 영웅 이런 것들을 너무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스트릭랜드를 자기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 저기는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자기를 희생시켜서 스트릭랜드가 제대로 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일종의 예술 지상이죠, 이것도. 예술적으로 저 사람 워낙 뛰어나니까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저기를 도와줘야지라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우월주의라는 이겁니다.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도 도와야 된다. 내 희생이 비록 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우월주의 넘어서 여기에는 도덕적 오만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오만해졌다는 말씀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언뜻 제하고 모비딕을 공부하면서 후브리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용기, 도전, 오만, 만용 이런 뜻이 후브리스라 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덕후가 가지고 있는 후브리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 찰스 스트릭랜드가 인간 개떡 차반이라도 내가 저 친구를 딱 감사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저 친구는 완전히 감동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어떻게 되나요? 도로 자기가 쫓겨나 버리는 이런 일을 보게 되죠. 결국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오만, 후브리스 또는 만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보게 되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스트릭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스트릭랜드는 자기는 자기 예술 세계에만 심취되어 있지 세상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눈꽃만큼도 마음을 안 둡니다. 눈꽃만큼도 그 자기께는 그 걸린 바가 안 되는 사람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집에 와서 그렇게 병 났었는데 오히려 그 여자를 그렇게 또 자기 여자로 취해버린다든지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트릭랜드에게는 이 같은 일조차도 마치 자기는 자석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쭉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왜 딸려 들어왔나요? 자기가 가진 어떤 자석의 힘 때문에 저 여자가 내 때 딱 달라붙은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자세입니다. 말이 되나요? 보면 소도둑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이 소 곱비가 하나 있길래 그 곱비를 들고 집에 왔더니만은 세상에 그 뒤에 소가 하나 달려 있더랍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억지죠 한마디로. 이런 억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술인이 뭐니 이렇게 떠버리는 그 가운데에 얼마만큼 우리가 예술을 올려놓을 수 있는가 어느 위치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자 생각해야 되는 게 너는 요만큼이야. 너는 70, 너는 60 이런 건 될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뭔가를 생각해 나가면서 뭔가를 결정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게 세상살이인데 이 세상살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과 6펜스 하나는 달 이상적인 거죠. 또 6펜스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갈등하고 있더라. 이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문을 여전히 두면서 '이런 인간들이 있나? 또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개탄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 쪽에 끌고 들어와서 내라면은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